안녕하세요. 수의사 손꽃노을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당뇨에 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나오면 무조건 당뇨병인가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 당이 나오는 증상을 의미하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호르몬성 질환에 의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병을 의미합니다. 소변에 당이 나오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장에서 당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고요.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분비나 혹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만성적인 질환에 의해서 소변에 계속 당이 검출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이 당뇨병에 걸리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1 당뇨병이 있고요.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보통 이 경우에 많이 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췌장에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인슐린의 분비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유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려동물이 당뇨병에 더 쉽게 걸리나요? 모든 개가 당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품종 소인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어떤 질병에 잘 걸릴 수 있다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푸들이라든지 스피츠, 슈나우저 같은 경우에 당뇨가 좀 많이 호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잘 걸릴 수 있고, 이제 수컷보다는 암컷이 잘 걸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이제 중성화를 한 경우에 조금 덜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와 조금 다르게 비만이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슐린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가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먹었다든지 스테로이드가 많이 나오는 쿠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탄수화물이 많은 사료나 간식을 먹거나, 혹은 탄수화물이 이제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먹는 경우에 또 당뇨병이 쉽게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서 이 발병 시기를 좀 늦추거나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단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하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근육에서 당을 소모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당뇨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 합병증을 막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의심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다음 다뇨, 다식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인데요. 이제 포도당이 유출이 되면서 소변을 같이 끌고 나가다 보니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변을 많이 보니까 물도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다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밥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가 고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증상 중에는 쿠싱 또한 다음 다뇨 다식 증상이 있는데, 당뇨와 쿠싱이 좀 구별되는 증상은, 쿠싱은 좀 살이 찌고 배가 볼록해지는 그런 외형적인 차이가 있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두 가지 질병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이적인 질병 중 하나는 백내장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 초기 검사에서 굉장히 고혈당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합병증으로 백내장이나 혹은 요로개 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요. 이제 당뇨병을 관리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적인 치료,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식단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꾸준히 관리를 통해서 합병증 없이 끌고 나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반려동물한테는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할까요?
당뇨병은 식후에 상승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 자체를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식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GI 인덱스가 높은 음식보다도 좀 GI 인덱스가 낮은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은 당뇨병에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진 않지만 지방 자체가 비만이라든지 혹은 췌장염 그리고 고지혈증 이 합병증과 연관이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지방이 낮은 음식이 추천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한 단백질로 구성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당뇨병 사료들을 좀 살펴보면 식이섬유 비율이 다른 사료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저탄수화물, 저지방, 고단백, 고식이섬유로 구성된 식단으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공급원 같은 경우는 밀가루, 감자, 흰쌀 이런 것보다는 귀리, 보리, 현미, 퀴노아, 고구마 같은 것이 더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간식을 주지 말라고 하던데 평생 간식을 못 주나요? 다행히 아닙니다. 간식도 당연히 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만약에 간식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양 그리고 동일한 것을 주셔야 합니다. 물론 탄수화물이 많은 간식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이 있는 간식이 좋겠죠. 그리고 간식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간식의 칼로리만큼 주식에서 칼로리를 계산해서 그 양을 뺀 만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추가하겠다고 하신다면 혈당 곡선을 다시 그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의사와 상의를 해서 인슐린을 조정해야 하는지 간식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지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인슐린의 종류와 용량을 정하는 것만큼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이제 주사를 하셔야 되다 보니 정확한 방법으로 주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슐린은 첫 번째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2-30분 정도 실온에 꺼내서 적응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병을 많이 흔들거나 세게 흔들어서 이 인슐린 분자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인슐린 주사는 인슐린 전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주사기랑 조금 다르게 특수합니다. 바늘이 얇고 공기가 미리 들어가 있어서 그 공기를 빼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병을 거꾸로 들고 주사기를 꽂아서 천천히 잡아당기게 되는데요. 이때 빨리 잡아당기시거나 병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사기에서 인슐린을 뽑았으면 정확한 용량이 나왔는지를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주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를 하게 될 텐데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코올로 소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요.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텐팅이라고 표현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텐팅이라고 하는 건 피하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건데요.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에 주사기를 꽂고 천천히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주사를 하시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덜미에 주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위가 통증이 가장 적은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주사를 하실 때에는 목덜미 한 군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위를 좀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사를 하실 때는 45도 각도로 주사를 하시게 되고요. 주사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문지르게 되면 인슐린이 깨지면서 그 작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걸리고 백내장이 생겼어요. 인슐린 치료를 하면 백내장도 나아지나요? 당뇨병이 있는 강아지에서 백내장은 굉장히 흔한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슐린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백내장이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면 백내장이 진행되는 걸 좀 늦출 수는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백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술입니다. 안약,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수술 같은 경우는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당뇨병, 반려동물한테 많이 위험한 질병인가요? 당뇨병 같은 경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당뇨병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병증 외에도 당뇨병을 관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혈당과 저혈당입니다. 지속적인 고혈당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세포에서 그 혈당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 지방을 끌어다 쓰면서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케톤 산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이른다든지 발작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을 관리할 때 수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 저혈당성 쇼크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저혈당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혈당 곡선을 주기적으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께서 식단이라든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인슐린 적용 이런 걸 꾸준히 잘 해주신다면 반려동물이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려동물 아이에게 인슐린 주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먹이는 약은 없는지 궁금해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섭취를 하게 되면 위장에서 분해가 돼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혈당 강화제라는 걸 먹기는 하는데요. 이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제1 당뇨병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제1 당뇨병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자체가 되지 않아서 이 혈당 강화제를 먹더라도 혈당이 낮춰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인슐린 처치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슐린 처치 없이 단독으로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뇨 관리 중인데 목표로 해야 하는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요. 목표 혈당은 오히려 더 낮게 잡아야 안전하지 않나요? 강아지의 정상 혈당 같은 경우 60에서 120이지만 당뇨병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해야 되는 혈당의 범위를 80에서 200 정도로 잡습니다. 목표 혈당을 무리하게 낮게 잡으려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저희가 인슐린 처치를 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혈당 상황인데요. 저혈당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쇼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상태는 잠시 나타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혈당은 잠시라도 나타나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혈당은 낮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잡는 것이 낫습니다. 밥을 한 번에 다 안 먹는데 인슐린도 조금만 주사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보호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밥을 잘 먹는데 오늘 하루만 밥을 안 먹는다. 이러면 그날 하루 그 시간에는 인슐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도 밥을 좀 깨작깨작 먹는다든지 조금씩 나눠서 먹는다든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습관 그대로 병원에 가서 그 생활 상태에 맞게 혈당 곡선을 그려서 인슐린 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걸린 반려동물에게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아마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 걸린 반려동물에게 좋은 영양제다.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영양제 자체가 약이 아니다 보니 그 효능 자체가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요. 반려동물에게 당뇨가 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혈행 개선을 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일반 혈당 측정기보다 좋나요? 이제 일반 혈당 측정기라고 하면 보호자분들께서나 병원에서 말단 부위에 체열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측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좀 아프게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도 사실 이거를 시간마다 찌르면 반려동물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다 보니 연속 혈당 측정기가 좀 선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몸의 허리 부분에 부착을 해서 이제 어플과 연동을 해서 혈당에 대한 수치를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혈당 구간에서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어느 구간, 즉 저혈당 혹은 고혈당 부분에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본 아주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한 부분에서 괴사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치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에서 초기에 혈당 곡선을 그릴 때는 일반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고 가정에서 보호자분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걸린 반려동물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려동물이 당뇨가 있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간을 정할 때는 인슐린 작용과 조금 연관을 지어야 합니다. 인슐린을 맞은 직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또 피해야 되고요. 인슐린의 작용이 최대로 나타나는 시간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인슐린을 맞고 2-3시간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추천이 됩니다. 인슐린 치료를 이미 하는데도 식이 관리가 중요한가요? 네,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처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혈당을 만드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즉 식이 관리가 인슐린 처치와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반려동물 당뇨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